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26페이지 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법은 제가 98년부터 공인중개사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 정비법과 관계된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해서 수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업해 보니 점수가 실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워낙 양을 많이 넓혀놔서 그런지 이 내용 자체가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좀 제한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업해 나가게 되면 정비법과 관련되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만 한정해서 정리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것을 10회독에서 15회독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6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제한적으로 정리해서 2문제, 3문제 받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여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제가 수업에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실무와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직접 접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시험용이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6페이지 정비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양가로 1번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정비사업입니다. 박스에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 가로해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단독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정비 기반설부터 확충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 열악 가로해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번 상업적, 공업적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설 열악이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나 정비 기반설 양호 가로해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비 사업과 관련된 종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 사업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정비 사업 대상 아니고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주거 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차이에 따라 정비 사업을 우선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설은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시가지의 경우 우리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다면 또는 그 시리즈 보신 적 있다면 오래전에 조성된 시가지의 경우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여러 필지 대지가 1층, 2층짜리 단독 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성장 발전하게 되면 단층짜리 건물이 철거되고 4층이나 5층짜리 건물이 양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30년 전에 조성된 동네의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주차장, 공원 등의 다양한 인프라, 기반설의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시가지에 기반설 확충해야 되죠. 그 확충할 대상인 기반설을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주거환경 사업이라 하고,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사업이라 하며,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예전에 난곡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난곡에는 무허 건축물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비 사업 이후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판잣집이라고 하는 판잣집이 많이 들어서 있는 난곡 일대에는 과거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히 열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단독택이나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해당 지역에 설치되었던 기반 시설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열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곳인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건물이 오래되게 되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 일대는 정비 기반설이 충분하죠. 그럴 때는 양호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비 사업을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할렘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 뉴욕에 존재하는 할렘가는 1970년 전, 그래서 한 50년대, 40년대만 하더라도 뉴욕의 중심지였거든요.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는데 정비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 지금은 대표적인 빈민가로 변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도 제대로 된 정비 사업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할렘과 같은 그런 빈민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바로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2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정비 사업하여 300세대 만들게 되면 100세대를 일반 분양하면서 정비 사업 비용에 충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학교나 도로 설치에는 전혀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파트 평형만 넓어지게 됩니다. 반면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원래 기반설은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개발 이익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확충에 사용합니다. 내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저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하겠다는 분 보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개발 이익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100세대, 200세대 아파트가 300세대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비 기반설 그냥 사용하고 아파트 평형만 넓히거든요. 내가 국장이라면 예뻐 보인다, 좀 미워한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대표적인 사익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규제 대상이며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가지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이 가끔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 기반서를 확충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금이 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정비 기반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열악한 상태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원래 우리 동네가 왕복 2차선 동네, 2차선 도로 있는 곳으로서 1층짜리 단독택 또는 2층짜리 단독택이 존재하던 그런 동네였는데 어느 날 재개발 사업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없던 주차장과 마을 놀이터를 하나, 두 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 집 앞의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주차장이나 마을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승한다, 떨어진다.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주거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은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극혈락은 주거개선 사업, 열악은 재개발 사업, 양호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단독택과 다세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5번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묶어 놓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 도로, 상하수도 등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거든요. 그 필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등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 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자주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 구분을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사항이 우리 시험 보기 직전에 한 7월달, 8월달까지 개정되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하거나 마무리 정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게 되면 그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정비 기반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고 공동 이용시설은 생활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대지 그냥 지나가시고 주택단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9번 토지 등의 소유자 함께 보십니다. 바로 1번, 2번 함께 보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부터 소유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혀놨는데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는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의 지상권 설정되는 것은 없죠. 지상권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한 물건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지상권 설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개발 사업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입니다. 총 4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이 4가지 중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익사업의 경우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공익사업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다. 그런 개념에서 이러한 4가지 형태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재건축 사업은 규제를 강화할 대상이고 재개발 사업은 규제를 완화시켜줄 대상이다. 그런 차이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10번, 11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330페이지에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양가 1번은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국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그냥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정비 기본 계획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은 군수 안 보이죠.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은 정비 기본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얘는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33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양가 1번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관할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가로 속에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추천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계획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결정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데 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바로 특광시군입니다.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특광시군이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이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함께 오십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정비계획 위반 추정없습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3번 함께 보십니다. 입안 절차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구청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하고, 이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처럼 3단계에 걸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고, 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이 수립은 위반 결정을 통칭한 표현으로 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 결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같고, 정비계획 위반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서울 강남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고요. 서울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곳에는 인천 서구, 중구 구청장 외 강화군수와 옹진군수가 있습니다. 그 강화군수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하고자 한다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인천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하면 인천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양평군이나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가평군수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가평군수는 정비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 등이라 함은 서울 강남구청장과 인천의 강화군수, 이들은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이들은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고, 반면 특광시군, 경기도의 가평군수, 양평군수라고 하면 이들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결정하는 자는 특광시군, 지정하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박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을 아무데나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정비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 예정구역은 지금 당장 아니지만 향후 10년 또는 5년 안에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소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기본 계획에서 정하고, 이 정비 예정구역마다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곳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시 군 구청장이 정비 계획 위반하고 정비 계획 결정하면 그와 동시에 정비 구역을 특광시군이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서울에는 한 840개 정비 구역이 있습니다. 그 840개 정비 사업하는 곳마다 정비 계획이 840개 존재하고 저 정비 계획에 따라 어디에는 3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반면 어디에는 5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35층까지 한다죠. 반면 잠실 5단지 아파트, 잠호단지 아파트 재건축하면 50층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비 구역마다 설립된 정비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반면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에 딱 하나, 인천광역시에 딱 하나, 수원에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정비 사업의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에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군 지역은 재개발 사업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겠습니까?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게 되면 이거 참 번거롭거든요. 그 동의 받는 자체가 번거롭다고 하면 사람 거의 살지 않는 군 지역이라면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곳 아닙니다. 특광시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그 계획 기간을 10년 단위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공법에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총 5개 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법상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시가, 군수들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나중에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은 총 5개 있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여 정비 사업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저 정비 기본계획에 정해진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특광시군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정비 계획 결정권자와 정비 구역 지정권자는 같죠. 특광시군이 정비 계획 결정권자이면서 정비 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수립된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 구역 지정과 관련된 1단계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334페이지에는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얘는 지금은 지나가시고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함께 정리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이번 시에 기초 조사하질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들어야 한다. 통상 공람 기간은 14일인데 정비법에 딱 3군데 공람 기간이 30일입니다. 그중에 정비계획 입안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이고 공람 기간은 30일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1번 시민이 있는데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있어서 정비계획 입안 그리고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동일한 사안이었습니다. 저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하는 곳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이미 충분한 측량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데 우리 공법상 공청회는 딱 3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했었습니다. 그 3가지 뺀 나머지 공람 절차는 모두 주민의견 청취는 모두 공람이고 공람 기간은 14일인데 도정법에 딱 3가지 경우에는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절차가 3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할 때와 정비구역 해제할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기간 며칠이다? 30일이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 군, 구청장이 시장, 군수 등이 지방 예산 집행하여 정비 기반서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정비 계획을 입안하면 그 정비계획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그러면 이 주상공에는 보전할 만한 농지, 보전할 만한 산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단림청장과 보통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기 위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농지 보전, 산지 보전할 필요 없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37페이지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잠깐 살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만 함께 오십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추천없습니다. 누굽니까? 특광, 시군, 구청장이죠.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의 절차를 거쳐야만 정비 계획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해 놓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만큼은 위반하기 전에 정비 계획 위반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반권자. 위반권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까지가 위반권자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천천히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도 해야 될 건 꽤 되지만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금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48페이지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계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